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과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총 5분의 연사를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화두, 즉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략,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저희 그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 기본법 왜 필요한가라는 시적절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핀테크 투데이 대표를 맡고 계신 임명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핀테크 투데이 그리고 핀테크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임명수라고 합니다. 핀테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내오는 와중에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기본법이 있을까라는 걸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짧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 현재 법안에, 그리고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와 정책 제안,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95조 원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평균 거래 대금이 약 6조 정도,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880만 명, 엄청난 숫자이고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가상자산이 현재 실제로 시중에서 돌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2025년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우리 한국은 가상자산, 즉 디지털 시장에서 허브로 부각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법 발의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6월 달에 발의가 됐죠. 이게 발의가 되면서 이쪽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희망적인 분석들도 내놓고 또 그렇게 또 기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특징 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자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 그 자산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상자산 금융의 상품화에만 더 포커싱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미비했어요. 그리고 산업 육성 측면에서 역시 고려가 미비했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규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법적 규제 공백 상태로 인해서 법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개별 법률마다 정의가 달라서 법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세 번째로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또는 블록체인이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 쪽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처별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중복 규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처에서 혼란을 일으키면은 일선에서는 더 큰 혼란 상태에 빠지겠죠. 법률적 블록체인의 정의 혼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분산원장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요. 분산원장, 그리고 전자증권법 역시 분산원장에 기록돼,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분산원장에 기록,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에도 역시 다수의 참여자 합의를 통해서 분산원장이죠.
산업진흥법에도 분산된 장부의 합의에 의한 거래, 정보통신융합법에도 다수가 공동으로 기록 관리하는 거 검증하는 분산형, 모든 법률이 분산원장이라는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분산원장이 뭐야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그 수계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총괄하는 모법적인 블록체인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 정의 부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미비 상태죠. 산업 모델 개발 및 투자가 유치가 어렵습니다. 산업 간 융합 서비스 개발이 늦춰집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치 않아서 피해 발생 시 구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할 규제기관의 본인으로 인한 발견된 감독이 분산으로 인한 감독이 부재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별 법률과 규제를 통해서 분절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분절적 접근 방법은 현재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 접근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상이한 블록체인 정의와 규제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동일 기술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충돌 규제가 발생합니다.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산업계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해서 법적 정의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분절적 접근 방식은 우리 한국이 참고해야 될 사례라고 봅니다. EU의 미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는 미국과는 달리 포괄적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기술 중립적 접근, 차별점임, 그리고 원칙 기반 규제, 가상자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본질은 블록체인은 기술 인프라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가치의 표현입니다. 법적 성격은 블록체인은 기술 표준이죠.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재산권입니다. 주요 활용은 기술 인프라 쓰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은 가치 표현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법제로는 블록체인은 법적 정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법률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이 산재하면서 각각의 법률이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각각의 법률이 각각의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과 인터넷 콘텐츠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중심의 협상 접근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산업 생태계 지원이 부족합니다.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과 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근거로 해서 별도의 기본법 없이는 디지털 경제 토대를 완전히 구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은 모법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법제의 기준을 제공하게 되죠. 금융, 물류,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통한 규범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가상자산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중급법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국제 표준화 조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기술적 정의를 분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죠. 블록체인 기본법은. 그 다음에 차별화된 법적 취급이 가능합니다. 충돌 없는 정합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의 기술 도입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 생태계 지원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창업 리스크가 감소되죠.
규제 샌드박스 정의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전용 육성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초기 기업 성장하는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투자 및 자금 조달 활성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산업 생태의 전체적인 진흥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표준화 주도, 그리고 블록체인 도입 촉진, 산학연 협력체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자, 예상되는 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폐단이 법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사법 판단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죠. 적용 법률에 충돌을 보고 있죠. 산업계에서는 상당한 경쟁력 저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표준과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상호 협력, 상호 공존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틈새가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기본 구조는 분산원장 기술을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각종 법률에 분산원장이라는 걸 표현했는데 이 분산원장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산업 육성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모법으로서 다른 관련 법령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법적인 안정성을 갖게 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산업 참여달의 법적 확실성이 높아져서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산업 발전 역시 촉진하게 될 겁니다. 2025년 이후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적 기반 마련은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법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포괄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법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블록체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본법을 선제적으로 제정해서 일관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본법의 제정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해내야 될 법안입니다. 여지껏 블록체인 기본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업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의 블록체인 법률에 대한 사례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한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임명수 대표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명쾌한 통찰이 담긴 발표 고맙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자산의 정책 방향과 AI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 AI 크립토라는 주제로 트리비움 정진용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진용 대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해외를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발표 자료가 다 영어라서 일단은 다행히 또 번역이 되니까 일단 제가 한국어로 최대한 좀 풀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니까 지금 결국은 다 AI와 크립토의 융합에서 다들 경제적인 미래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건 이제 누가 퍼스트 모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들을 얼마나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기술은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요 세 가지 이제 섹터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이펙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위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하드웨어들과 인프라를 제공을 하기로 했고, 이제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 포함한 여러 가지 웹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레귤레이션들과 프로덕트들이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AI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하드웨어들이라든가 인프라가 새로 구축됐었을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타국에 비해서는 유연하게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하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버린 AI를 하기에는 뭐 GPU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입에 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은 나라들이, 미국도 심지어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이 좀 더 미국과 다르게, 연방법에 의거하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이 할 수 있는 단일 규모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조정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의 AI와 크립토 봤을 때 최대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뭐 강점도 있지만 리스크 요소 제외하더라도 타국에서 싱가포르나 UAE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정부 주도적으로 빠르게 뭐 레귤레이션이라든가 관련된 법을 빠르게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하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이제 제품으로 개발하거나 이제 타 기업이라든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점들을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뭐 5G라든가 AI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실험들이 있었고,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크립토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정책적으로 시도가 됐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고려한 법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관 협력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진 최대한의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2030년도까지 끌어당겼을 때 가장 많이 저희가 파급력을 일으키기 위한 10가지 정도 주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이 워낙 레귤레이션에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나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뭐 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이건 이제 GPU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그 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2, 3위를 다툴 정도로 크립토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거래소를 통해서 뭐 신금융, 뭐 디파이,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STO, RW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기술이 가미되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상품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답션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진 전략적인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도하거나 많은 프로그램들로 이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래에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션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그 고객들을,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제 레귤레이션 차원에서 분명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스캠이라던가 뭐 보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령들을 고치고 민관 협력을 주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도 역시 많은 뭐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프로텍션을 위한 이제 레귤레이션,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려면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들 엔드 투 엔드 차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뭐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업적으로나 리소스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나 결국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기술들에 대한 이점들도 저희식으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면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레귤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는 이 AI와 크립토의 결합이 되면 이제 GDP 수준에서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시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 봤을 때 한 300조 정도 경제 이익이 난다는 창출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있고, 해외는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익과 수익들을 낼 수 있는 방면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프로덕트를 뒷받침하는 샌드박스를 기반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수출입이 또 가능해지는 창구들이 열리게 돼서 결과적으로 열리는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파급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컨버전스라는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느냐, 이 시너지를 내는 게 결국은 이론적인 걸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기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봤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뒷받침이 되는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5G에서 6G로 넘어간다는 거, 결국은 데이터, 병렬 컴퓨팅, 클라우드, 여러 가지 서버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와 여러 가지 리소스를 계속 주입시키고 탑재할 수 있느냐. 그 외에 이제 올라가는 프로토콜 부분, 이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뭐 레귤레이션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호 운영성, 상호 호환성들을 이제 기조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덕트를 위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소버린 AI라던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제 민간 협력들이 주도하는 뭐 정보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이런 게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풀어낼 수 있는 프로덕트 부분까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완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레귤레이션이라든가 민관 협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제 AI가 저희 나라에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완성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당연히 뭐 흔히 요즘 얘기하는 GPU라든가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기업에서 특별하게 클레임을 걸거나 고민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조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덕트를 자유자재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덕트를 말 그대로 이제 상용화 시켰을 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AI나 크립토에 대한 제품들은 많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기반이 된 프로덕트나 기업에 대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거나 쉽사리 내놓지 못하는 프로덕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로 이제 계획을 좀 나눠봤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라든가 레귤레이션 확실하게 픽스를 시키고, 이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이라든가 참여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정부에서 투입하는 뭐 백종원 펀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백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를 위한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 뭐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26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라던가 본격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2030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롱런한다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디지털 자산법이라든가 심지어 뭐 앞으로 나올 뭐 AI에 대한 기본법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한 3개년 정도,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이라든가 해외에서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들을 저희 쪽에 유리하게 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이즈 1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기준점들을 기반으로 이제 참여자들을 모으고 이제 인프라랑 기술을 빌드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설립을 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위에서 충분하게 기업적인 가치라든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빌드업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상황에서 거의 뭐 정부의 손을 똠한다기보다는 거의 민관 협력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들은 결국은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와 제공하는 생산자 간의 협력이 가장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랑 국가들을 컨설팅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한 3배 정도 이제 경제적 효과를 창출을 하고 이제 AI랑 크립토에 대해서 결국은 인력 싸움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모든 인력들을 가장 먼저 수급을 하는 것처럼 한국도 거기에 맞는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재들을 충분하게 막 키워내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이라든가 해외 수출과 선순환되는 구조로 간다면 충분하게 저희가 소버린 AI에 대한 강국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30년도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다뤄봤는데 뭐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탠다드가 되는 부분들 다 해외에서 사용된 것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진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한 4, 5년 안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충분하게 소버린 AI 지금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저는 계속 이 부분들을 또 해외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좀 많은 고민들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계속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거나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진용 대표님, AI와 크립토 정책의 교차점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다의 조진석 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일단 방금 소개받은 한국 디지털 에셋 코다의 조진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문 영역인데요. 오늘은 저희 비즈니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겠는데 그럼 원화 스테이블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갖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분이어서 제 자료는 좀 너무 많은데 핵심 위주로만 또 그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좀 쉬운 내용으로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넘어가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갖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CBDC하고도 헷갈리시고 그냥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자기합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기합수표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은행에 가서 10만 원 내고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받잖아요. 그럼 자기합수표를 갖고 국내에서는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고 자기합수표를 뭐 물건을 사든지 뭐 누구한테 양도라든지 뭐 계약을 하든지 그 자기합수표 받은 분이 어떻게 해요? 해당 은행 자기합수표 발행한 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그 자기합수표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불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합수표다. 근데 자기합수표는 우리가 증서로 종이로 만들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쉽게 이전도 가능하고 또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 기관이 기존에는 자기합수표 같은 게 은행이 되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으면은 굳이 은행이 될 필요가 없어요. 중비 자산만 잘 관리하면. 그래서 발행 기관이 지금 국내에서는 은행 중심으로 된다, 핀테크 중심으로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인프라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국민은행에서만 상환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 발행했다는 정보가 은행에서 해당 은행에서만 내부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를 갖고 신한은행 가서 요청하면 지급이 안 되죠. 왜 교환을 거쳐서 다음 날 정산이 돼야 내 통장에서 출금할 수 있는 가능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이지만 블록체인에는 다 온체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24시간 시간 없이 교환 정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중비자산도 자기합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이 그 자기합수표를 발행한 현금에 대해서 별단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관리해요. 은행에 임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이자를 주지 말라기 때문에 별단이 아니라 순수 지급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금이나 국채로만 운영하라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합수표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CBDC
한국은행장이 계속 얘기하죠. CBDC 또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 리테일도 CBDC로 다 커버가 되니 굳이 왜 스테이블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차이점은 극명해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이기 때문에 통화의 발권량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임의로 더 찍어낼 수 없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에 발행했던 통화를 대신 그걸 가지고 스테이블을 찍어내기 때문에 발권이나 통화량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주체가 이렇고, 그리고 중앙에서 발행한 CBDC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 폐쇄 그 나라에서 해당하는, 왜냐하면 그 법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투영하는 제한된 네트워크 위에서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체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저희 원화 스테이블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통화량에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에 발행하는 플랫폼이 어디거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굳이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카드 결제되고 페이 결제 다 되는데 굳이 스테이블을 또 만들어서 이거 과연 사용도가 될까?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딱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뭐냐? 우리가 현재 너무 그 핀테크라든지 전자결제가 전부 잘 돼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커피숍에 여기 점주라고 보시면 지금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카드 결제하면 가맹점주한테 3%에서 5% 수수료 다 제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당일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제 기간도 3, 4일 걸리고, 여기가 혹시 또 그 체인점으로 돼 있다면 체인점 모점에서 다 받아서 넘겨오는 시간까지 하면 일주일 여럿씩 걸리는 거죠. 스테이블을 결제하면 현금이랑 똑같아요. 결제하는 순간에 5초 이내, 10초 이내로 수수료, 가스비라 해서 거의 매던 단위로 빠지면서 다 즉시 결제가 가능해요. 이런 경험을 아직 못 느껴서 그런데 글로벌에서는 다 느끼고 있고, 특히 금융 시스템이 열악한 뭐 피지나 카드나 이런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결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저는 그냥 원화 스테이블이 나오면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사업 구조가 벤사, 피지사, 카드사라고 생각해요. 왜? 걔네들에 대한 중간 관리자 없이 다이렉트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수수료 절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건당 비용, 처리 속도, 그 다음에 투명성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거래하면 거래내역이 국민은행만 쌓이지 이걸 신한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에서 일어난 거래는 그 지갑 주소만 하면 누구나 다 투명하게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궁극적인 투명성은 이거보다 더 투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영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은행 거래하면 새벽 00시부터 00시 30분까지 은행들이 뭐라고 나오죠? 지금 일자 전환하는 시스템인데 이때는 은행 결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체크카드 쓰거나 신용카드 위에 뭔가 결제를 하려면 결제가 안 돼요. 왜? 은행에서 일자 마감하고 정산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에 창구에 가려고 그러면은 9시부터 4시 반까지밖에 안 하는 거죠. 물론 인터넷 뱅킹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블록체인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거는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모든 거 자기가 필요할 때 모든 결제 시스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라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가만히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만 이렇게 그 화두가 돼서 난리가 나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뭐 크립토 월드, 그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기가 전략,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략 자산 막 여러 가지 공약을 내면서 좀 화두가 되었고, 저기 보시면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의 많은 거의 80% 이상이 가상 자산을 사기 위한 기축 통화로 이용되고 있고, 실제 송금이나 무역이나 실생활에 쓰는 거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그 작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저렇게 적극적인 법안을 받고 결정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면서 USDT가, 특히 USDC가 미국 정부가 관리를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작년까지 어떤 법적 지위가 있었냐?
USDC나 DT는 법적 지위가 없었어요. 그냥 이쪽 자생적으로 크립토에서 쟤네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쟤네들이 발행한 건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서로 신뢰의 기반이었어요.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면서 신뢰의 기반이 미국 정부가 관리를 해주는 차원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전통 금융 인프라나 시스템들이 볼 때는 이제 USDC는 그냥 달러랑 동일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달러 현찰로 관리하는 것보다 USDC를 사갖고 관리하면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관리 비용도 하고 수수료도 싼데 어떤 걸 사게? 현금으로 US 달러를 보관하겠어요? USDC를 사겠어요? 당연히 USDC를 보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총 발행 누계액인데 과거보다 지금 2022년보다 지금 그 다음에 24년도 초보다 지금 거의 2배 이상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재밌는 게 사실은 이게 그 USDT나 DC는 다 크립토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산다 보관할 때 은행처럼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특성 지갑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매달 신규 받는 그래프 모습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3분기 그러니까 그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전 세계에서 3,600만 개의 지갑이 생성됐다는 건 뭐냐? 3,600만 명이 USDT나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보유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갑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렇게 급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내는 아까 계속했듯이 워낙 페이하고 결제 잘 돼 있는데 국내에 스테이블 코인 나서 어디 쓸까? 근데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근데 원화 스테이블이 아니지 안 되니까 달러 스테이블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드카드라고 그냥 가맹점에서는 그냥 카드 결제하는 거 몰라요. 카드로 결제하죠. 근데 카드에 뒤에 결제는 하는 사람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연결해서 카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직원들도 월급 받으면 대부분 다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고 있어요. 왜? 원화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죠. 왜? 카드 결제도 다 되는데 이렇게 부지시간에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결제 금액을 보시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그럼 원화 스테이블을 왜 필요하냐? 계속 얘기했듯이 제가 한국은행 미팅 강의 가도 질문이 딱 그거예요. 아니 지금 핸드폰 들고 가면 다 결제되고 왜 필요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달러 스테이블이 전 세계 98%예요. 통화 달러 기반으로. 근데 지금 우리 원화 스테이블 만들어 갖고 달러를 이길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법화 기준으로 우리가 달러가 지금 글로벌 기축통화인데 원화가 달러를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결론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저렇게 전 세계의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자본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이 안 나오면 한국의 원화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걸로 끝나지 시장의 유통은 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의 시장을 잠식당할 거다. 그건 왜냐?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쉽게 지갑으로 옮기고 결제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이 안 나오면 우리나라의 통화주권 저희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처럼 달러 결제가 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런 시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스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요. K컬처, 외국인 노동자 송금 뭐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무역거래 우리가 사실 무역으로 먹고 살잖아요. 이 세 가지 영역은 원화 스테이블로 잘 만들면 이걸 가지고 글로벌에서도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 가지 못하겠지만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쪽은 충분히 원화 스테이블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여행지 가면 우리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현금 주면 받잖아요. 걔들이 왜 받아요? 그 나라에서 활용이 안 돼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줘도 걔네 나라에서 10,000원을 갖고 자기네 화폐로 교환하는 교환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로 가서 우리 여행자들이 달러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 스테이블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받을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스테이블을 교환하는 시장이 생길 거다. 이게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다행히 우리나라 원화가 필리핀, 동남아시아 이런 데 돌게 되겠죠. 그 다음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저희 나라에 400만, 500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다 지금 가족들한테 송금을 내면 어떻게 보내요? 월급 받으면 우리나라에 처음 오면 은행에 계좌 안 만들어 6개월 이상 걸려서 거류증 나와야지 돼요.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송금 보내냐? 누군가 브로커한테 돈 보내서 이 사람이 수수료 받고 한 사람이 모아서 고향에 보내줘요. 근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여기 미얀마나 금융 시스템이 부족하면 어쩌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돈 받으러 시내까지 나와야 돼요. 반나절 하루. 그래서 겨우 받는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보냈다면 저는 그 가족까지 갔을 때는 7, 80만 원, 거의 3, 40만 원 되는 돈들이 다 중간에 수수료 마진으로 떼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스테이블로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 월급 받는 아침에 그냥 그 가족대에 있는 지갑 주소로 그냥 폰으로 보내면 3초 만에 다 가고 가스비라 그래서 거의 뭐 제로니까 몇백억 순간에 그 고향에 있는 가족분들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기 그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편리한데 안 이용할까요? 저는 이용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약간 편법을 해서 업비트 비싼 가서 USDT를 사서 굳이 은행에 가서 보내지 않고 이 중간 브로커가 USDT, DT 받아서 그냥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원화 스테이블 꼭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데 충분히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에서 지갑으로, 그러니까 그 익명의 지갑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가도 법 집행 기간이 발행 기간,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간에 충분히 그 지갑에서 압류 소각으로 통해서 범죄 자금도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달러를 이기고 극복하자가 아니라 그냥 원화 주권을 하는 거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함으로써 다양한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될 거다. 물론 은행이나 카드나라든지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견제로 받아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신생하는 사업 파트들이 생길 거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신석 대표님, 국제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아갈 전략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생생한 사례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발표, 쇼폼의 미래 웹3로 진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쇼첼 혁신은 쇼첼 이윤주 CMO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윤주 CMO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저도 오는 길에 놀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PPT 화면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PPT 바꿔주세요. 네. 저는 오늘 쇼폼의 미래 웹3 생태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에 대해서 좀 콘텐츠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5년 동안 경제방송에서 앵커로 좀 활동을 하면서 시장의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시장의 분석들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명확했습니다. 시장의 본질은 결국 이 신뢰 그리고 참여에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신뢰를 기술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본질적인 가치와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쇼폼이라는 이 형태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뭐 틱톡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쇼츠도 보시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도 많이 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콘텐츠의 언어가 쇼폼이 됐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틱톡 같은 경우도 글로벌 활성 사용자가 지금 15억 명을 넘어가는 실정이고요. 하루에 평균 시청 시간이 95분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좀 MZ들 사이에서 많은 소비가 있는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하루에 쇼츠가 9억 뷰가 실시간으로 여전히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 사진 어플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체 콘텐츠 소비의 40% 이상, 거의 과반수 가까이가 쇼폼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콘텐츠 플랫폼에서 이 쇼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구나를 정말 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쇼폼의 광고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 연평균 여전히 25%가 넘는 성장률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쇼폼을 이제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보면은 안 되고 쇼폼 중심으로 모든 언어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좀 체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인프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쇼폼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력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화려한 쇼폼 이면에는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이면의 한계도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참여자들이 쇼폼을 소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으면 공유도 친구한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런 액션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질적인 가치로 나한테 돌아오진 않습니다. 내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단다고 저한테 보상이 오는 게 아니죠. 크리에이터한테 보통은 바로 보상이 가는 구조가 지금 웹2 쇼폼 생태계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창작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고 내가 내 브랜드를 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홍보를 한다고 해서 사실 거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만의 알고리즘 때문에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결국 지금 생태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창작자 경제의 집중화도 지금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크리에이터 경제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모든 크리에이터가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루에 영상을 10개씩, 20개씩 올려도 사실 극소수의 상위 소수 크리에이터들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상위 4%가 이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 96%는 아무리 영상을 많이 올리고 조회수가 나와도 실질적인 수익까지는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의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구조 또한 투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내서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가 정말 내가 예측하고 원했던 팬한테 도달했는지를 명확하게 데이터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참여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게 어려운데 결국 지금 웹2의 쇼폼 빠르게 소비되고 있지만 이 신뢰와 지속성은 남지 않고 있다라는 게 웹2 쇼폼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존의 한계를 우리가 웹3로 변환시켰을 때는 어떤 가능성과 기회들이 시장에 있을까요? 웹2의 구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비자들, 유저들이 관심을 보이면 그게 광고 수익으로 넘어가고 그 광고 수익은 그대로 플랫폼 이익으로 이어지는데 웹3로 넘어오게 된다면 유저들의 관심이 이 참여, 액션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참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검증받게 됩니다. 기술로. 그리고 그 기술 이후에는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리워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웹3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쇼폼 플랫폼에서는 엄청 많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결과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인기 순위는 뭐 광고비나 알고리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고요. 좋아요나 댓글 수는 봇이나 가짜 계정으로 충분히 개인들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웹2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진짜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있는지, 누가 진짜 팬들의 마음을 얻어냈는지 증명되지 않은 채 웹2에 올라가고 있는 영상들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이 쇼폼의 다음 단계는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투명한 경쟁을 만드는 기술이 될 거다라는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쇼챗이라는 이 웹2와 웹3를 융합한 인프라 기반의 쇼폼 챌린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웹2의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에다가 웹3의 투명한 검증 구조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쇼폼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웹2와는 확실히 다른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쇼첼 같은 경우는 GK 크립토와 함께 이 영지식 증명 기반의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도 도입을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챌린지를 오픈해서 참여자들이 영상을 올리면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하고 자동으로 집계가 된 이후에 1등부터 5등까지는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 웹2에서는 누가 1등을 했는지가 중요했다며 웹3로 넘어와서는 그 1등이 과연 공정한지를 우리가 데이터로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폰트가 조금 깨져가지고 폼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쇼첼의 소개를 짧게 들으셨지만 그럼 쇼첼이라는 플랫폼은 뭐 챌린지 투표를 하는 플랫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목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은 아니고요. 이 웹3 프로젝트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인프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웹3 마케팅 어땠나요? 혹시 뭐 코인을 발행해 보신 분들이라던가 웹3 업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웹3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론칭하고 내가 웹3 프로젝트를 좀 전파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마케팅 방식들이.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 뭐 에어드랍도 해줄 수도 있고요. 퀘스트라던가 포인트 파밍 이런 식으로 좀 기존 토큰들을 먼저 투자자들한테 좀 나눠주는 형태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서 사전에 커뮤니티 일원들을 많이 모습니다. 근데 이런 참여가 사실상 질적으로 보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고 유지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팬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숫자 만들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첼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완전히 좀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이 유저가 직접 행동으로 프로젝트를 체험하고 그 결과가 온체인으로 검증되면서 모든 참여 기록이 공개적으로 신뢰 가능한 형태로 남을 수 있는 참여의 품질이 증명되는 구조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웹3 프로젝트가 있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뭐 에어드랍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10,000개 정도의 테더를 걸고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쇼첼이라는 플랫폼에 와서 본인들 프로젝트의 이름을 걸고 챌린지 개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10,000의 테더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 야핑을 하듯이 저희 플랫폼에 와서 영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저가 쇼폼 콘텐츠로 이 해당 프로젝트의 어떤 메시지라던가 서비스 체험을 표현하는 영상을 올리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투표의 중복이라던가 혹은 봇 계정의 어떤 그런 방해 없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순위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저기 보상풀에 있는 $10,000의 테더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저 에어드랍을 성공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양질의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투표를 받아서 순위권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웹3 프로젝트의 마케팅을 또 다른 레벨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을 때 또 떠오르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카이토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웹3에서 참여가 처음으로 구조화된 게 바로 이 카이토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카이토는 이제 얍스라고 해가지고 웹3의 정보 시장을 연 첫 번째 플랫폼인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보상을 받는 게 카이토의 야핑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 챗 GPT라던가 좀 AI 인프라를 돌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글을 많이 올리고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포파이, 인포메이션 파이낸스라고 부르는데 카이토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된 레벨이 쇼첼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플랫폼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네, 본격적인 챌린지를 아직 진행하기에 앞서서 프리 챌린지 진행을 했는데 코리아 헤럴드와 함께 코리안 스피킹 챌린지 진행을 했고 현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이제 한국어 말하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1등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오는 왕복 항복권이나 숙박을 지원을 해주는 게 보상이었는데 이 보상 하나 보고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저희가 뭐 외부 마케팅을 대단히 한 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한 누적 투표수가 이번에 1,000건이 넘게 찍히면서 이렇게 챌린지가 쭉 진행됐다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쇼첼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이 웹2에서 웹3로의 쇼폼 변화가 아니라 웹2와 웹3의 유저 융합. 그러니까 웹2 유저들이 꼭 웹3를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웹3 플랫폼인데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웹2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웹2 유저들이 내가 지금 웹3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웹3 생태계에서의 어떤 보상이라던가 참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주 CMO님, 글로벌 쇼폼 콘텐츠의 웹3 융합에 대한 실제적인 혁신 전략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샌드박스 팀 성백규 팀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백규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 10분이 할당이 돼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좀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정책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샌드박스 테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걸 비추어 봤을 때 제안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사례가 어떤 것인지 샘플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입법 전망 및 이 제도,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를 말씀드리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과 또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분산원장 방식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뭐 행정, 뭐 무역, 기업 간의 거래, 뭐 등등등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그 코로나 확인 그 주사를 맞았다는 걸 확인하는 그 앱도 국가에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만들었던 앱이었고요. 뭐 많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사실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모든 금융회사의 앱들 또 핀테크 기업들의 앱들을 잘 보시면 뭐 채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또 대출 심사 모든 금융의 각각의 곳곳의 업무의 곳곳에서도 이 AI가 적용이 돼서 알게 모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실제 실물 경제와 또 기존 경제와 연결이 되면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빨리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좀 규율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아까 이제 앞서 연세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논의 중인 법안들이 크게는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토큰 증권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토큰 증권 관련된 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장표는 사실 국내와 국외의 이 디지털 자산의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제 쭉 정리한 표인데, 뭐 국내만 1시간, 국외만 1시간 동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내용이지만 요 한 장을 제가 1분 안에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19년 4월에요. 그 이전이죠. 그 18년 10월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 우리나라한테 권고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UN 산하 기구니까 지금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나 대테러 자금의 이동이 목격되고 있다. 빨리 각 나라가 이거를 제도적으로 잘 좀 정비를 해봐라서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19년도와 20년도에 그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21년도 3월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을 하면서 소위 바스프라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단위를 생성을 해줬고요. 또 나아가서 24년도 7월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투자를 하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법을 이제 제정을 아예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죠. 지금 그런 식으로 또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신용증권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시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테스트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조각투자 자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장에서는 금융이나 또 정책 당국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금융 당국은 차분하게 또 면밀하게 쭉
정책을 진행해 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느껴진 속도의 차이는 있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느끼는 것이고요. 해외 사례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DLT라고 해서 레일이죠. 이 가상자산을 어떤 레일에 이제 깔아서 움직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스위스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EU나 미국이 이 레일과 관련된 법안들을 제정을 하고 제도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이 장편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맨 위에 보시면 뭐 BCG나 블랙락이나 프랭클린 템플런 모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앞으로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의심은 변치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제를 잘 정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우리나라도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왔었습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이 하려고 할 때 규제가 있을 때 그 규제를 좀 면제해달라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6개 부처의 8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고 금융과 관련된 샌드박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지칭을 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관에서는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와 이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이 어딘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보시면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조합투자, 그러니까 RWA의 소개념으로 볼 수 있는 조합투자는 8개 정도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국가 버전인 CBDC 같은 경우는 현재 샌드박스로 7개 시중은행이 한강이라는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또 정보통신 과기부 쪽의 샌드박스에서는 저기 지금 다윈케이스라고 부스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공항이나 뭐 명동에서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바로 본인 확인만 되면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이렇게 현금 인출할 수 있는 그 지금 샌드박스 하고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에서도 조합 투자 테스트를 했었고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차분하게 또 신중하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테스트를 조합 투자와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했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사이드에서의 테스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 CBDC, 국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CBDC에서는 좀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혁신물 서비스를 지난 7년간 쭉 해오면은 그 시대에 가장 지금 시장에서 산업 플레이어들이 뭘 관심 있고 뭘 해보려고 하는지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망분리, AI 활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을 실제 기존 레거시 금융에 접목해서 사업화하시고자 하는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전자금융 사업자들이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런 선불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는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시고요. 또 뭐 경기도 페이, 뭐 부산 뭐 그런 페이 지역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해서 하려는 시도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코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라디오 카드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카드를 연동해서 하는 서비스, 이건 뭐 지금 비시카드하고 레딧이 서로 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또 미국의 그 레리 핑크 회장님이 했던 그 MMF, 뭐 법인 전용 MMF의 토큰화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지금 시장에서 수요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좀 빨리 출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심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서비스를 하려면 물론 서비스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법을 특례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특례는 샌드박스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샌드박스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두 법을
이 두 법이 아닌 다른 법령으로는 신청하면 또 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법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일 국회에서 이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이 또 조각투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민병도 의원님이 가장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 저 법 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별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있고 이 아래 두 가지는 이제 토큰 증권 관련된 것이죠. 이 PTP를 제가 한 달 전에 만들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우선 지금 국회 정무위는 이제 국감이 끝났죠. 그래서 11월에 정부안, 금융위안이 도출이 되면 11월과 12월에 의원 입법안과,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안과 금융위 입법안이 조율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 의견 수렴하면서 뭔가 12월에 좀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또 기대 섞인 전망이 있지만, 또 내년 초로 또 이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논의의 길이에 따라서요. 자, 마지막 장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좀 답변을 명쾌하게 받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문 서비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성, 우리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씀했듯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냐라고 야당에 했단 말처럼 저도 뭐 동감합니다만,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안전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기조. 결국 이 키를 지금 이제 가상자산가가 가지고 있는데, 가상자산가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FI와 어떻게 이제 합동으로 요거를 좀 이제 시스템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겁니다. 그것과 또 기업들이 신청하는 걸 같이 비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입법 상황 지금 구분응선을 거의 넘어가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거고 시행은 이제 1년 후에 될 텐데, 이 상황에서 테스트를 특정 업체만 해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는 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비 상황은 스테이블 코인만 허락해 줬을 때 관련 연관된 기존 법들이 또 연관된 게 있습니다. 세법이라든지 회계법상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스테이블 그 FIU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서의 범죄가 글로벌적으로 71조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 그중에 63%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시대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도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을 때 또 정보가 온전히 공개되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금융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 구축을 한 다음에 지혜롭게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백경 팀장님, 디지털 자산 시장 정책 흐름부터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 전망까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1부 세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과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략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들을 집중 조명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